붉은 대추가 바닥에 우수수 쏟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장화 끝으로 그것들을 한쪽으로 쓸어 모았습니다. 흙이 묻은 열매들이 대구르르 굴러 퇴비통 안으로 떨어졌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이런 건 팔지도 못해. 25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제 신념은 단 하나였습니다. 팔리지 않는 건 그냥 비료다. 땅으로 돌려보내면 그만이다. 그게 서호주 퍼스 외곽에서 과수원을 하는 저 매튜 콜필드라는 사람이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그 퇴비통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 지수였죠. 한국에서 시집온 그 아이는 제가 방금 버린 대추를 하나에 또 하나에 손바닥 위에 정성스럽게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흙을 털어가며 마치 보석이라도 다루듯이 말이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너 지금 그 쓰레기를 왜 줍는 거니?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님, 이 귀한 걸 그냥 버린다고요? 저는 속으로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낙과 따위가 귀하다니. 한국 사람들의 별난고집이라고 시간 낭비라고만 생각했죠. 호주에서 대추를 본격적으로 키운 지는 고작 30년 남짓입니다. 우리에게 대추는 그저 새로 심어본 낯선 작물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무려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작은 열매를 가꾸고 다뤄온 나라였습니다. 그 까마득한 시간의 차이를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떨어지면 버리는 게 당연한 것이었고 그 이상은 알 필요조차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그 쓰레기로 끓여낸 따뜻한 차 한 잔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25년 농부의 신념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끝에 퍼지는 깊고 은은한 단맛 앞에서 저는 제가 그동안 무엇을 버려왔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떨어진 대추 한 알이 어떻게 한 가족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우리 농장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았을까요? 그날 제가 마신 건 그저 차 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1500년을 이어온 어느 나라의 정성 그 자체였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매튜 콜필드입니다. 서호주 퍼스에서 차로 1시간쯤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과수원을 25년째 일구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의 역사는 아버지 대까지 합치면 반세기가 넘습니다. 사과와 자두가 주력이었죠. 봄이면 하얀 꽃이 언덕을 뒤덮고 가을이면 붉고 노란 열매들이 가지가 휘어지도록 매달립니다. 저는 그 풍경 속에서 태어났고 그 풍경 속에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흙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농부로서 제 철학은 단숨했습니다.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 한 그루에서 몇 킬로그램이 나오는지, 한 상자에 얼마를 받는지, 인건비는 얼마가 드는지 저는 모든 걸 낡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감이 아니라 장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죠. 아내 린다는 가끔 저를 두고 농담을 했습니다. 당신은 사과나무한테도 영수증을 받을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칭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농사는 낭만이 아니라 사업이다. 저는 그 신념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3년 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농장 한쪽에 대추나무 수십 그루를 새로 심은 겁니다. 호주에서 대추는 아직 낯선 작물입니다. 본격적으로 재배가 시작된 게 3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서호주는 그래도 호주 안에서는 대추 재배가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입니다. 한때 이 지역에 12,500그루가 넘는 대추나무가 약 20헥타르 땅에 심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해보자 마음먹은 거였죠. 건강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신문기사 한 줄을 믿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먼저 하면 그만큼 돈이 된다. 그게 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키워보니 대추라는 작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생대추는 무르고 상처가 잘 났습니다. 조금만 익어도 껍질이 터지고 비라도 한번 내리면 우수수 떨어져 버렸죠. 떨어진 대추는 흙이 묻고 멍이 들어 상품으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에 납품하려면 크기도 일정해야 하고 흠집도 없어야 하는데 바닥에 떨어진 것들은 그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었죠. 저는 그것들을 전부 퇴비통에 던졌습니다. 매년 그렇게 버려지는 양이 적지 않았지만 저는 별다른 고민 없이 처리했습니다. 칼리지 않는 건 비료다. 그게 제 답이었으니까요. 떨어진 열매를 보면서 아깝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올해 손실이 얼마인지 계산할 뿐이었죠. 저희 마을에는 비슷한 처지의 농가가 여럿 있었습니다. 다들 사과나 포도를 키웠고 대추 같은 낯선 작물에 손대는 집은 거의 없었죠. 제가 대추나무를 심었다고 했을 때 옆 농장의 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매튜, 자네 그거 팔 데나 있겠나? 호주 사람들은 대추가 뭔지도 잘 몰라. 저는 그 말에 발끈했습니다. 모르니까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냐? 시장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저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첫 해 수확량은 기대에 한차 못 미쳤고 그나마 거둔 것도 절반 가까이는 상처가 나버려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작년 우리 집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외아들 다니엘이 결혼을 한 겁니다. 때는 한국에서 온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지수. 다니엘이 일 때문에 잠시 한국 서울에 머무는 동안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전화로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말없이 수화기만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외국인이라는 것도, 그 외국인이 비행기로 10시간 넘게 날아가야 하는 머나먼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제게는 모두 낯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곤 김치와 불고기,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본 자동차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니. 저는 그게 영 마뜩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결혼 후 다니엘과 함께 우리 농장으로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어른을 보면 늘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죠. 식사 때면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조차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호주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격식을 차리지 않으니까요. 식탁에서는 누구나 편하게 먹고 나이 차이로 사람을 대하는 법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무뚝뚝하게 거리를 뒀습니다.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죠. 아침에 마주치면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지나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장 못마땅했던 건 며느리의 부엌일이었습니다. 지수는 요리를 할 때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들였습니다. 무언가를 몇 시간씩 끓이고 채반에 널어 며칠씩 말리고 다시 약한 불에 졸이고. 저는 그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다 파는 걸 왜 저렇게 손이 많이 가는 방식으로 하는 걸까? 저는 부엌을 지날 때마다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저 아이가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그 시간에 차라리 농장 일을 거두면 훨씬 이득일 텐데. 저는 며느리의 정성을 비효율이라는 단어로 환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답답함마저 올라왔습니다. 한 번은 지수가 물을 가늘게 채 썰어 채반에 며칠을 말리는 걸 봤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한마디 했죠. 그거 그냥 마트에서 사 먹으면 안 되니? 시간이 아깝지 않으냐? 지수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직접 말린 거랑 사온 거랑은 맛이 완전히 달라요. 햇볕을 쬐 거랑 기계로 말린 거는 향부터 다르거든요.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맛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나. 다 똑같은 무인데. 그때 저는 며느리가 가진 것이 단순한 요리 습관이 아니라 수백 년, 아니 1000년이 넘게 이어내려온 어떤 깊은 문화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이면 가끔 지수가 끓인 국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우려낸 맑은 국물이었죠. 저는 그것도 별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차린 밥을 먹는다는 의무감 정도였죠. 다니엘은 아내가 만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행복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 음식에 담긴 정성의 무게를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린다는 그런 저를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끔은 한숨을 쉬기도 했죠. 여보, 저 아이가 우리한테 마음을 열려고 얼마나 애쓰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시큰둥했습니다. 잘 적응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퉁명스럽게 답할 뿐이었죠. 그날도 저는 장부를 펼쳐놓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대추나무에 들어간 묘목값, 물값, 인건비를 다 더해보니 적자였습니다. 떨어져서 버린 열매까지 손실로 잡으니 숫자가 더 빨갛게 보였죠.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추나무 아래로 또 붉은 열매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년엔 저 나무들을 다 뽑아버릴까? 차라리 잘 팔리는 사과를 더 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그 무렵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농장을 거니다가 떨어진 대추를 보면 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쪼그려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저 버려진 열매에서 뭘 보는 걸까? 한 번은 지수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 떨어진 대추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죠. 퇴비통에 넣지? 그것 말고 뭘 하겠니? 지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아쉬워 보였지만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내는 한국에서 뭘 했던 사람이냐? 다니엘은 웃으며 말했죠. 지수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대요. 그 할머니가 음식 솜씨가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음식 솜씨가 우리 농장 장부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니엘의 표정에는 자기 아내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저 신혼의 콩깍지라고만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동전이 온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와 지수 사이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린다는 그런 저를 보며 답답해했지만 저는 제 방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 아이도 호주 방식에 적응하겠지. 우리 식대로 살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무렵에 저는 참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건 오직 팔리는 것과 팔리지 않는 것, 그 두 가지뿐이었으니까요. 땅이 키워낸 열매를 그저 상품 가치로만 따졌고 그 안에 담긴 바른 가능성은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가 평생 비료라고 부르며 무심하게 던져버리던 그 붉은 열매를 통해 저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느 날 새벽 갑자기 하늘을 뒤덮으며 쏟아진 한바탕 거센 폭우였습니다. 저는 그 비가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일은 3월의 어느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남반구의 3월은 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대추가 한창 붉게 익어가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수확철이었죠. 저는 그 주에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나무마다 빨갛게 익은 대추가 가득했고 며칠만 더 두면 당도가 최고로 오를 참이었습니다. 저는 장부의 예상 수확량을 적으며 모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올해는 적자를 면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일기예보에도 없던 비구름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빗방울 소리였는데 점점 거세지더니 나중에는 양철 지붕이 무너질 듯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쭉 내려갔습니다. 배추는 비에 약합니다. 익을 대로 익은 열매가 빗물을 머금으면 무게를 못 이기고 우수수 떨어져 버리니까요. 저는 잠옷차림에 장화만 신고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대추밭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 붉고 탐스럽던 열매들이 진흙탕 위에 점점이 흩어져 뒹굴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흔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빗물의 무게만으로도 가지에서 후드득 후드득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전등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비는 새벽 내내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날이 밝기만 기다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떨어진 대추를 주워봤자 이미 흙투성이가 된 것들은 상품 가치가 없었습니다. 봄이 트고 비가 잦아들었을 때 저는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밝은 빛 아래에서 본 광경은 밤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한 주만 더 있으면 수확할 예정이던 대추의 상당량이 땅바닥에 떨어져 진흙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 입으로 새어나온 한숨은 거의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떨어진 대추들을 발로 한쪽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퇴비통으로 보낼 생각이었죠. 혼익을 따져보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한 해 농사에 적지 않은 부분이 하룻밤 사이에 진흙 속으로 사라진 셈이었으니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늘에도 화가 났고 대추라는 작물을 심은 제 결정에도 화가 났습니다. 폼의 말이 맞았던 걸까? 괜한 일을 벌인 걸까? 머릿속에서 온갖 후회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저는 그날 점심 무렵 옆 농장의 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농장은 피해가 어떤가? 톰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말도 마라. 포도가 절반은 터졌어. 그러더니 제게 물었죠. 자네 그 대추는 어떻게 됐나?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의 다 떨어졌네. 퇴비통 신세지 뭐. 톰은 혀를 찼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나. 그런 낯선 작물은 위험하다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을 농사 지었는데도 자연 앞에서는 늘 이렇게 무력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폭우를 맞은 같은 대추인데 톰과 저는 그걸 손실로만 봤고 며느리는 그 안에서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구옥 중 문이 열리더니 지수가 밭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떨어진 대추들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쪼그려 앉아 진흙 속에서 대추를 하나씩 골라 담기 시작했습니다. 큰 바구니를 옆에 두고 멍이 덜 든 것, 깨지지 않은 것을 가려내며 정성스럽게 주워 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게 다 무슨 소용이람. 참다 못한 제가 며느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건 다 버릴 거야. 흙도 묻고 멍도 들었잖니. 그러자 지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귀한 걸 그냥 버린다고요? 저는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귀하다니. 이게 어디가 귀하다는 거니? 팔지도 못하는 걸. 그냥 썩어서 거름이나 될 것들이야.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흙 묻은 손을 옷에 닦으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떨어졌다고 다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깨끗이 씻어서 말리면 약대추가 되고요. 푹 끓이면 차가 돼요. 졸이면 정과도 만들 수 있어요. 저희 할머니는 떨어진 대추 하나에도 절대 버리지 않으셨어요. 땅이 준 건 하나도 버리는 게 아니라고 늘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좀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흙투성이 낙과가 차가 되고 약이 된다니 그게 무슨 마법 같은 소리인가 싶었죠. 저와 며느리 사이에 가벼운 언쟁이 오갔습니다. 저는 시간 낭비라고 했고 지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멀쩡한 대추를 한 알이라도 더 골라내는 게 낫다고 했고 며느리는 떨어진 것에도 쓸모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때 부엌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 린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린다는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 둘 사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지수도 좋은 뜻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며느리도 더는 말을 잇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더 대꾸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한심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줄 알았던 며느리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열매를 줍고 있다니. 저는 부엌 쪽을 흘끔 쳐다봤습니다. 지수는 주워온 대추를 큰 대야에 담아 흐르는 물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고 있었습니다. 흙을 닦아내고 상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깨끗해진 것들을 채반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익숙하고 정갈한지 저는 잠시 그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수없이 반복해온 사람의 손길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며칠이나 걸리는 일이니? 지수는 씻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말리는 데만 일주일에서 보름은 걸려요. 햇볕에 천천히 말려야 단맛이 깊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끓이거나 졸이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름이라니. 그 시간을 들여서 만든 게 고작 차 한 잔이라면 그건 정말 수지가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에는 그런 계산 따위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묵묵하고 평온했죠. 저녁 식사 자리는 무거웠습니다. 폭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버지인 제 눈치를 살폈고 린다는 자꾸만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수가 한국에서 자랄 때 할머니랑 같이 대추를 엄청 많이 다뤘대요. 가을이면 온 집안이 대추 천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지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댁 마당에 큰 배추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가을이면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대추를 따고 말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냥 버리는 그 열매가 누군가에게는 온 가족이 둘러앉는 추억이었다는 게 말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채반에 널어둔 대추를 살피고 위치를 바꿔주고 상태를 확인하는 그 정성스러운 손길이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봤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어쩐지 눈을 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폭우로 입은 손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옳다고 믿어온 제 신념의 가장자리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의문이 생겨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풍겨나온 한 가지 향기가 제 발걸음을 그쪽으로 이끌게 됩니다. 25냥 농부의 코끝을 난생 처음 맡아보는 깊고 따뜻한 냄새가 사로잡았던 겁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부엌에서 무언가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어딘가 한약 같기도 하고 잘 익은 과일 같기도 한 묘한 향기였습니다. 그 냄새는 복도를 타고 침실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코를 킁킁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냄새지? 농장에서 25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문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냄비 앞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나무 주걱으로 냄비 안을 천천히 젓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서는 붉은 빛이 도는 진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바로 그 향기의 정체였습니다. 며느리가 포근할 진흙에서 주워낸 그 대추로 차를 끓이고 있었던 겁니다. 채반에서 보름 동안 천천히 말린 그 대추로 말이죠. 지수는 저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임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마침 대추차가 다 됐어요. 한 잔 드셔보실래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흙에서 주운 낙과로 끓인 물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워낙 정성스럽게 권하니 차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모금만 마셔보마. 지수는 작은 찻잔에 그 붉은 차를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잔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가까이서 맡으니 그 향이 더욱 진했습니다. 저는 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을 머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그 맛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깊고 은은한 단맛이 혀끝에서 목구멍까지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설탕처럼 날카로운 단맛이 아니라 오랜 시간 우러난 자연의 단맛이었습니다. 거기에 살짝 한약재 같은 그윽함이 더해져 마시고 나니 몸 안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든 찻잔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그 진흙투성이 낙거로 만든 거란 말인가? 제 입은 이미 그 맛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제 자존심은 그걸 입 밖으로 꺼내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애써 무표정한 얼굴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표정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어떠세요, 아버님? 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쁘지 않구나. 하지만 사실 제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서 마셔본 차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맛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한 잔을 다 비우고 말았습니다. 다 마시고 나서도 빈잔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옆에 앉아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대추는요, 한국에서는 아주 귀한 약재이자 음식이에요. 기운을 북돋우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옛날부터 한약에 빠지지 않고 들어갔어요. 잠이 안 올 때 대추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명절이나 잔치상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지수는 대추의 영양에 대해서도 말해줬습니다. 이 작은 열매 안에 비타민C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귤이나 오렌지보다 몇 배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대추를 자주 먹으면 늙지 않는다고까지 했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작은 열매 하나에 그렇게 많은 영양이 들어있다니. 제가 매년 아무 생각 없이 퇴비통에 던지던 그것이 사실은 영양 덩어리였다는 겁니다. 등줄기에 묘한 서늘함이 스쳤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친정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평생 대추를 다루셨어요. 가을이면 마당에 멍석을 깔고 대추를 말리셨는데 비가 올 것 같으면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멍석을 거두셨어요. 떨어진 대추 한 알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셨죠. 흙 묻은 건 씻어서 차로, 깨진 건 잘라서 떡에 넣고 흠집 난 건 졸여서 전과로. 할머니 손에서는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비료로만 여겨온 것을 그 할머니는 평생 단 한 알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다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대추를 키운 지 오래됐니?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오래됐어요. 기록을 보면 삼국시대부터 대추를 재배하고 약으로 썼다고 하니까 150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저는 그 숫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1500년이라니. 호주가 대추를 키우기 시작한 30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동안 한국은 무려 1500년 동안 이 열매를 어떻게 키우고 말리고 우려내고 약으로 쓸지를 갈고 닦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말 며느리가 차를 끓이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긴 거였죠. 지수는 잘 말린 대추를 깨끗이 씻은 뒤 큰 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불에 아주 오랫동안 끓였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며느리는 자리를 뜨지 않고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끓이는 거니? 지수가 답했습니다. 빨리 끓이면 겉만 우러나고 속은 안 우러나요. 천천히 은근하게 끓여야 대추 속 깊은 맛이 다 빠져나오거든요. 급하게 하면 절대 이 맛이 안 나요. 저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천천히, 은근하게. 제가 평생 빠르고 효율적인 것만 쫓으며 살아온 것과는 정반대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늘 시간을 줄이는 법만 고민했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시간을 들이는 데서 가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부엌 가득 퍼지는 그 향기를 맡으며 저는 어쩌면 제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려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끓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며느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님,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정성이 반찬이라고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정성이 없으면 맛이 안 나고 보잘것없는 재료라도 정성을 들이면 귀한 음식이 된대요.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진흙에서 주운 그 낙과가 이렇게 귀한 차가 된 건 결국 며느리의 정성 때문이었으니까요. 재료 아리야 마음이 만든 차였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농장 일을 핑계 삼아 부엌 근처를 자주 오갔습니다. 며느리는 끓이고 남은 대추 건더기를 버리지 않고 그것마저 따로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 우려낸 찌꺼기는 또 어디다 쓰는 거니? 지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건 으깨서 체에 걸러요. 그러면 대추고가 되는데
떡이나 죽에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것도 못 쓰면 거름으로 돌려보내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 알의 대추가 차로 한 번, 고로 또 한 번, 마지막엔 거름으로까지 쓰인다니. 단 한 톨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는 그 철저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오래된 농사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추밭에서 떨어져 버린 양을 대략 계산해 봤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있자니 입안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그 모든 게 차가 되고 고가 되고 약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쥔 채 한참을 그 숫자만 노려봤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그 정확한 장부가 사실은 가장 큰 낭비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는 다니엘과 함께 마당에 앉아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제게 한국에서 지수와 함께 보낸 시간을 들려줬습니다. 아버지,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정말 진심이에요. 명절이 되면 며칠 전부터 온 식구가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집 식탁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늘 밥을 빨리 먹고 일어나 밭으로 나가기 바빴습니다. 음식을 즐기거나 함께 만드는 시간 같은 건 사치라고 여겼죠. 그런데 지수가 우리 집에 온 뒤로 식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지수야, 그 대추차 말이다. 혹시 더 끓일 수 있겠니?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아버님. 얼마든지요? 마침 말려둔 대추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부탁한 것도 며느리의 음식을 먼저 찾은 것도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수는 더 놀라운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저는 난생 처음으로 옆에 앉아 끝까지 지켜보게 됩니다. 그 일요일 아침 며느리는 아주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부엌에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잘 말린 대추가 한가득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설탕과 꿀 그리고 작은 칼과 도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서다가 그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수야, 오늘은 또 뭘 만들려는 거니?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대추전과를 만들 거예요, 아버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혹시 옆에서 구경하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농장에 할 일이 산더미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저는 그 일을 미뤄두고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전과를 만드는 과정은 제 상상을 한참 뛰어넘었습니다. 며느리는 먼저 말린 대추를 하나하나 칼로 갈라 씨를 발라냈습니다. 그 작은 열매에서 씨를 빼는 일이 어찌나 섬세하던지 한 알에 몇 초씩 걸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손으로 빼는 거니?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과는 모양이 중요해서 하나하나 손으로 해야 해요. 저는 며느리의 손끝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십 알, 아니 수백 알의 대추를 그렇게 일일이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붉게 물들 정도로 말이죠. 씨를 다 발라낸 대추는 설탕물과 꿀에 넣고 약한 불에 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며느리는 절대 센 불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 약한 물에서 대추가 설탕물을 천천히 빨아들이도록 오래오래 졸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고 2시간이 지나도 며느리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주걱으로 대추를 뒤집어주고 불세기를 조절하고 졸아드는 정도를 살폈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도무지 이 정성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해야 하는 거니? 좀 더 빨리 할 방법은 없고? 지수는 졸아드는 대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빨리 하면 겉만 달고 속은 안 배요. 그러면 식감도 나쁘고 보관도 오래 못해요. 천천히 졸여야 대추 속까지 단맛이 스며들어서 쫀득하고 오래가는 정과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한 일이 반나절을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차 한 잔, 정과 한 접시를 위해 이만큼의 시간을 들인다는 게 제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조리는 동안 며느리는 부엌 한쪽에서 또 다른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잘 말린 대추 몇 줌을 골라 곱게 채를 썰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것도 무엇에 쓰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수는 답했습니다. 이건 고명으로 쓸 거예요. 떡이나 약식 위에 올리면 색도 곱고 맛도 좋아요. 한국에서는 잔치상에 대추 고명이 꼭 올라가거든요. 붉은색이 복을 부른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새삼 놀랐습니다. 대추 한 알이 차가 되고 정과가 되고 고명이 되고 약이 되고 한국 사람들은 이 작은 열매 하나를 이토록 다양하게 쓰는데 우리는 그저 통째로 마트에 팔거나 버리는 것밖에 몰랐던 겁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져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추를 그렇게 많이 키우니?
지수는 채를 썰던 손을 멈추고 답했습니다. 네, 경상북도 경산이나 보은 같은 곳이 유명해요. 특히 보은 대추는 임금님께 진상하던 거였대요. 가을이면 대추 축제도 열려요. 온 마을이 대추로 들썩이죠. 저는 그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대추가 그저 낯선 신작물일 뿐인데 한국에서는 임금에게 바치던 귀한 특산물이자 축제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같은 열매를 두고 두 나라가 이렇게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한참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가 문득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땅이 준 건 하나도 버리는 게 아니라고. 떨어진 열매 하나라도 다 쓸모가 있고 그걸 살려내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 한복판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평생 비료라고 부르며 던져버린 그 모든 열매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년 봄마다 트랙터로 갈아엎던 그 붉은 대추들. 저는 그것을 손실이라 적으면서도 단 한 번도 살려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내가 매년 갈아엎던 게 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였나?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25년 농사를 자부하던 제가 사실은 매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무지한 방식으로 버려왔던 겁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난도 우쭐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이해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부엌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두 나라의 시간을 비교했습니다. 호주가 대추를 키운 30년. 그 3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크고 예쁜 대추를 길러 마트에 팔까만 고민했습니다. 떨어진 건 버리고 못생긴 건 버리고 흠집 난 건 버렸죠. 반면 한국은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추를 단 한 알도 버리지 않는 법을 갈고 닦아왔습니다. 차로, 정과로, 약으로, 떡으로, 죽으로. 그 까마득한 시간의 차이가 바로 지금 제 눈앞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부엌에서 반나절을 보내며 제가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무지하게 바라봤는지를 절감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 자동차 정도로만 알던 그 나라가 사실은 작은 열매 하나에도 천년이 넘는 지혜와 정성을 담아온 깊은 문화의 나라였던 겁니다. 며느리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과정이 제게는 한 권의 두꺼운 역사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냄비 속 대추는 계속 졸아들고 있었습니다. 부엌 가득 달큼한 향이 진동했습니다. 며느리는 중간중간 졸인 국물을 작은 숟가락으로 떠서 농도를 확인했습니다. 너무 묽으면 정과가 무르고 너무 졸이면 딱딱해진대요. 딱 알맞은 그 순간을 잡는 게 제일 어려워요. 지수의 그 말에 저는 농사일이 떠올랐습니다. 소확의 적기를 잡는 것도 그렇게 미묘하니까요. 하루만 일러도 하루만 늦어도 맛이 달라지죠. 어쩌면 음식과 농사는 그 뿌리가 같은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오후 2시가 다 되어서야 드디어 정과가 완성됐습니다. 며느리는 졸인 대추를 채반에 가지런히 펼쳐 식혔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보석처럼 영롱한 붉은 대추 정과였습니다. 지수는 그중 하나를 집어 제게 건넸습니다. 아버님, 드셔보세요. 저는 그것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쫀득한 식감과 함께 대추속까지 깊이 밴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차와는 또 다른 진하고 농밀한 맛이었습니다. 그 한 알 안에 새벽부터 반나절을 꼬박들인 며느리의 시간이 통째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과를 천천히 음미하며 눈가가 시큰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뚝뚝한 농부로 평생을 살아온 제가 작은 대추정과 한 알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걸 다 어떻게 배운 거니? 며느리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을마다 옆에서 배웠어요. 처음엔 귀찮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게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 같아요. 이 손맛 안에 할머니가 살아계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과가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린다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졸이는 대추를 바라보다가 나직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가 25년 동안 못 본 걸 저 아이가 봤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확히 제가 그날 종일 가슴에 품고 있던 생각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반세기 넘게 농사를 지었지만 정작 땅이 준 것을 끝까지 살려내는 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며느리가 바다 건너 멀리서 온 그 아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며느리가 만든 대추차와 대추정과가 함께 올랐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그것을 맛봤습니다. 바니엘은 자기 아내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식탁의 풍경을 가만히 둘러봤습니다. 진흙에서 주운 낙과 한알이 온 가족을 한자리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휴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그 따뜻한 풍경 앞에서 저는 평생 제가 믿어온 신념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며느리와 부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에 저답지 않게 먼저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에서는 배추를 어떻게 보관하느냐? 차는 얼마나 자주 마시느냐?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느냐? 지수는 제 질문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해줬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세대와 세대를 잇는 끈이라는 걸 어렴풋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날의 대화 끝에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잘할게요.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래된 농사노트의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글을 적었습니다. 떨어진 대추를 버리지 말 것. 며느리에게 가공법을 배울 것. 저는 그 두 줄을 적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오직 수확량과 단가, 인건비만 적어온 그 노트에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다짐이 새겨진 겁니다. 펜을 내려놓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한 농부의 신념이 통째로 바뀌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대추밭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에 젖은 나무 아래를 천천히 걸으며 떨어진 대추를 하나씩 주워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발로 쓸어 모아 퇴비통에 던졌을 그 열매를 이번엔 손바닥에 정성스럽게 모았습니다. 손 안에서 굴러다니는 그 작고 붉은 열매들이 더 이상 쓰레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될 수도, 전과가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귀한 가능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주워 모은 대추를 한 바구니 가득 안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막 일어난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버님, 이걸 다 직접 주우셨어요? 저는 멋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같이 살려보마. 가르쳐주겠니? 지수의 얼굴에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이 우리 가족과 우리 농장의 운명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놓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장터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한 여인이 우리 농장을 찾아온 겁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헬렌 음우엔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차로 20분쯤 떨어진 곳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헬렌은 원래 우리 농장에서 사과를 떼어가던 단골 거래처였습니다. 그날도 사과를 가지러 들렀던 거였는데 마침 부엌에 펼쳐져 있던 며느리의 대추차와 전과를 보게 된 겁니다. 헬렌은 호기심에 한 입 맛보더니 그 자리에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매튜, 이게 대체 뭐예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헬렌은 전과를 하나 더 집어먹으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만든 겁니다. 한국에서 온 아이인데 떨어진 대추로 이런 걸 만들어요. 헬렌은 지수를 향해 돌아서더니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걸 좀 더 만들 수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장터에 한번 내놓아 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헬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며느리의 음식을 장터에 내놓는다.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사이 제 안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한번 해보지 않겠니? 네 솜씨를 다른 사람들도 알면 좋을 것 같구나.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주 토요일 처음으로 장터에 작은 부스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 주 내내 우리 집 부엌은 분주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말려둔 대추를 총동원해 차를 끓이고 전과를 줄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처음으로 일을 거들었습니다. 배추를 씻고 채반을 나르고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서툴게나마 손을 보탰습니다. 평생 부엌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던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며느리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린다는 몰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당신 그 모습 정말 안 어울려요. 하지만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장터를 앞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정이 넘도록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내려갔다가 며느리가 솥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며칠을 무리한 탓에 많이 지쳐 있었던 거죠. 저는 며느리를 깨워 방으로 들여보내고 제가 직접 솥앞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가르쳐준 대로 약한 불을 유지하며 천천히 저었습니다. 한밤중에 솥앞에 앉아 대추차를 젓고 있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평생 부엌 근처에도 안 오던 제가 말이죠.
하지만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 솥을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제가 밤새 차를 봐줬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왜 안 깨우셨어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너무 곤히 자길래. 별것 아니다. 며느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어색함의 벽이 허물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닿았던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식구가 되었구나 하고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짐을 챙겨 장터로 향했습니다. 헬렌이 마련해준 작은 부스에 며느리의 대추차를 보온병에 담아 늘어놓고 정과는 예쁜 포장지에 담아 진열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호주 사람들에게 대추차나 대추정과는 너무나 낯선 음식이었으니까요. 저는 부스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색하게 시식을 권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식 대추차입니다. 목소리가 영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중년 여성이 호기심에 차 한 모금을 맛보더니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제가 처음 차를 마셨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그 얼굴 말입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이거 어디서 또 살 수 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정과를 한 봉지 사가자 옆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부스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식을 한 사람마다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이 커지고 다시 한 모금을 마시고 그러고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평생 비료로만 여기던 그 떨어진 대추가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스 안에서 쉴 새 없이 차를 따르고 정과를 포장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입가에는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고 자꾸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며느리가 준비해온 대추차와 정과는 거의 동이 났습니다. 헬렌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매튜, 봤죠? 내가 뭘 했어요? 이건 분명히 통한다니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도 파나요? 다음 주에 친구들 데리고 또 올게요.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우리 농장의 미래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열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는 부스 한쪽에 서서 손님들에게 며느리의 음식을 직접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어색하던 입이 어느새 술술 풀렸습니다. 이건 우리 며느리가 만든 겁니다. 한국에서는 1000년이 넘게 이렇게 대추를 가공해왔답니다. 떨어진 대추도 버리지 않고 정성껏 차로, 정과로 살려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하던 제가 며느리의 음식을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딸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말이죠. 장터가 파할 무렵 저는 며느리와 나란히 앉아 빈 보온병들을 정리했습니다. 노을이 장터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오늘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고맙다. 며느리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처음엔 아버님이 저를 안 좋아하시는 줄 알고 많이 무서웠거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동안 제 무뚝뚝함이 이 아이를 얼마나 외롭게 했을까. 저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제 손이 며느리의 작은 손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천천히 되짚어봤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 새벽, 진흙에서 대추를 줍던 며느리의 모습, 처음 마셔본 대추차의 깊은 단맛, 반나절을 꼬박들을 만든 정과, 그리고 장터에서 사람들이 보여준 그 폭발적인 반응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25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을 하나씩 녹여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그 주, 헬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튜, 지난 토요일에 산 손님들이 또 찾는다는데 다음 주에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한번 올려보면 어때요? 요즘 건강식품 찾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농장의 대추가, 며느리의 손맛이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말이죠. 저는 그날 저녁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농장의 미래에 대해 함께 의논했습니다. 저는 그날 가족회의에서 오래 묵혀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 대추나무들을 다 뽑아버릴까 생각했었다. 적자만 나는 골칫덩어리라고만 여겼으니까.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더구나. 문제는 대추가 아니라 그걸 살려내줄 몰랐던 내 무지였다는 것.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에 돌아온 뒤에야 깨달은 것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런 저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땅은 정성을 들이는 사람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지금부터 정성껏 살려내면 땅이 다 돌려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한국 할머니의 지혜가 이제는 제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였습니다. 버리지 않는 마음, 끝까지 살려내는 정성.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창밖의 대추밭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가지마다 매달린 붉은 열매들이 마치 작은 등불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저 손익을 따지던 그 밭이 이제는 며느리의 정성과 한국의 천년 지혜가 깃든 특별한 곳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단 하나에도 헛되이 버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은 다음에 우리 농장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대추가 붉게 익어가는 수확철이 돌아왔죠. 하지만 우리 농장의 풍경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농장 한쪽에 새로 마련한 작은 가공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차와 전과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창고 하나를 개조해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큰 솥과 건조대, 그리고 깔끔한 포장 설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우리 농장은 이제 대추를 길러 파는 곳이 아니라 대추 가공품을 만드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농장에서는 떨어진 대추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닙니다. 수확철에 바닥에 떨어진 대추는 예전처럼 퇴비통으로 가는 대신 가공실로 옮겨집니다. 깨끗이 씻고 천천히 말리고 정성껏 끓이고 졸여서 차와 정과로 다시 태어나죠. 제가 25년 동안 비료로만 여기던 그 열매들이 이제는 우리 농장의 당당한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시작된 입소문은 점점 퍼져나가 이제는 단골 손님들의 정기 주문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신하던 사과보다 며느리의 대추차가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날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가공실을 만들던 날의 일도 떠오릅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묻지도 않고 혼자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은 농기구를 치우고 바닥을 닦고 선반을 새로 짰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매달렸죠. 어느 날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땀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내 작업실을 만들고 있다. 부엌이 너무 좁잖니. 며느리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더니 그만 울먹이고 말았습니다. 평생 자기 손익만 따지던 제가 며느리를 위해 직접 몸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말보다 더 진한 사과였고 더 깊은 인정이었습니다. 지난 봄, 저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건넸습니다. 가공실 한쪽에 나란히 앉아 저는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처음에 내가 너를 너무 차갑게 대했다. 내 정성을 시간 낭비라고만 여겼고 네가 줍던 그 대추를 쓰레기라고 했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우리 농장을, 그리고 이 못난 시아버지를 다시 보게 해줘서. 며느리는 제 말을 듣더니 끝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저 할머니한테 배운 걸 했을 뿐인걸요. 저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무뚝뚝한 농부의 손이 그 어느 때보다 바정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며느리의 친정 할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할머니는 처음엔 화면 속 낯선 외국인 사위 가족을 보고 어색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툰 몸짓으로 대추차 잔을 들어보이며 고개를 숙이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며느리가 통역을 해줬습니다. 아버님이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하세요. 할머니가 지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솜씨 덕분에 저희 농장이 살아났다고요. 화면 속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멀리 떨어진 두 나라의 노인이 작은 대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음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도 우리 농장을 다르게 봅니다. 처음에 제가 대추나무를 심었을 때 고개를 젓던 옆 농장의 톰도 이제는 우리 가공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매튜, 자네 그 며느리 정말 보물이구먼. 나도 그 대추차 좀 배울 수 없겠나? 저는 그 말에 껄껄 웃었습니다. 톰,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천년 정성이 들어간 거거든.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저는 속으로 며느리에 대한 자부심이 한껏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농장의 가장 큰 자산은 그 어떤 비싼 설비도 아닌 바로 며느리가 가져온 그 정성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요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대추뿐 아니라 우리 농장에서 나는 사과와 자두로도 한국식 가공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사과전과 자두청 같은 것들이죠. 떨어져서 버려지던 다른 과일들까지 이제는 며느리의 손에서 새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농장이 진짜로 단 한 알도 버리지 않는 농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지난 가을 우리면 처음으로 작은 대추 수확 축제를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한국의 대추 축제 이야기를 들려준 게 계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직접 대추를 따고 차를 맛보고 전과를 만들어보는 자리였죠. 헬렌도 장터 손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붉은 대추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 아래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했고, 어른들은 며느리가 끓인 따뜻한 대추차를 손에 들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저 적자만 나던 골칫덩어리 밭이 이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웃음 짓는 축제의 무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야, 네가 우리 농장에 온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도요. 저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어색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단단히 이어진 가족 말입니다. 그 다리를 놓아준 것이 바로 그 작고 붉은 대추 한 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떨어진 쓰레기였던 열매가 정성을 아는 사람의 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 한 잔이 됩니다. 그 한 잔에 담긴 마음이 국경을 넘고 세대를 넘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며느리가 따라준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멀리 한국 땅에서 천년의 지혜를 이어온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